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신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민주당이 이런 방향점, 지향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결론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마치 이제 그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은 부유세와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만들 때 문제의식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유세 실효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한 1% 정도 되는데 네. 우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그 실효세율은 1%에 가깝게 빠르게 좀 상향시키고 또 뭐 전 국민 그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천천히 올라가게 하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그 민주당의 주된 주류 세력들은 이걸 부유세적인 성격으로 봐가지고 네. 종부세를 이제 2%에 대해서만 부과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은데 종부세의 성격 자체를 잘못 파악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2017년 정도까지는 이제 종부세를 통해 가지고 고가 주택자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그 종부세 실효세율들을 그 1%에 가깝게 이렇게 접근하자 했는데 이제 그런 정책들은 굉장히 요원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네, 말씀하십시오. 그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판단하는 건 이제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네. 이 상황에서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이지 앞으로 더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이제 그런 전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금리가 좀 인상되거나 그러면 아마 좀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의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 변화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들은 이제 완전히 좀 묵살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점들 때문에 무주택자나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큰 실망을 주는 이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런 반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이 많이 급등한 건 이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공시가 현실화까지 겹치는 바람에 현재 세부담이 커졌다. 특히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경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부담이 이제 그렇게 크냐에 대한 어떤 이제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공시지가 9억, 그럼 이제 한 13억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부담하는 1가구 2주택자인 경우에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한 8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14억인 경우에는 한 34만 원 정도였거든요. 올해는 이제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 그게 세금 폭탄이라고 할 정도의 그렇게 큰 부담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념적인 것인 거죠.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마치 이제 부자 네. 또는 어떤 제재적 대상 이런 게 되는 것이라는 것들로 좀 낙인을 찍고 그렇게 이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공시지가 9억 또는 뭐 10억 그래서 실제 시세에 있어서는 14억 되시는 분들의 그런 이제 세금 부담들이 그렇게 세금 폭탄이라 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종부세하고 양도세 기준이 완화가 되면 납부 대상이나 세수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납부 대상은 좀 떨어질 수 이제 있겠지만은 네. 뭐 세수 같은 경우도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종부세에 있어서의 하위 부분에 있어서의 대상들이 부담하는 세금의 부담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큰 부분은 아니다.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큰 부분은 아니다.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들은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 예.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내는 세금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만을 강화시켜주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민주당에 있어서의 오늘의 이제 결정들은 이제 앞으로의 우리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의 조세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조세 법률주의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상위 2%에 대해서는 부과한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만들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매년 행정적으로 상위 2%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기준들을 매년 발표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과세 요건에 있어서의 법률주의라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종합부동산을 낼지 안 낼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도 조세 법률주의라는 어떤 헌법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크게 흔들어 버리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려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 2%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상위 2%는 내가 포함될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과세 요건이라는 게 뭐 공시가격 9억 이렇게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면 매년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행정적으로. 네. 올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부세 대상이 정해집니다. 상위 2%가 이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민주당의 주류세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 예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오고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또 그걸 바라는 측면도 있잖아요. 무주택자나 이런 측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상정을 안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행정적으로 올해 상위 2%는 공시가격은 얼마이기 때문에 그 얼마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럼 매년 행정적으로 기준을 발표해야 되니까, 네. 그럼 법에 의해서 어떤 과세 요건들을 정해야 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헌적인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앞으로 어떻게 법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구체적인 뭐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행정적으로 그 상위 2%가 얼마에 해당된다는 것들을 매년 발표하는 식으로 과세 기준을 매년 발표하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게 되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양도세 문제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지금 9억 원인데 이걸 12억 원으로 3억 원 높였습니다.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높아지면 이 매물이 나오는 걸 이걸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뭐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들은 이제 계속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다주택자 입장에 있어서는 뭐 정권이 바뀌면 우리한테 유리한 좀 더 조건에서의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라는 데들도 정책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리한 것보다 훨씬 더 완화된 조건들을 제시를 했는데 좀 더 기다리다 보게 되면 좀 더 완화된 조건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안 내는 세금이다라는 그런 불신들을 심어줄 가능성이 많고요.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민주당 주류 세력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는 다르게 좀 더 기다려보자. 민주당의 주류 세력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다른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니라 정치적 세금이기 때문에 네.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기대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근데 종부세 완화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양도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종부세 완화한 부분들은 시장에 영향을 혹시 안 미칠까요? 종부세 완화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주택자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의 주택 가격들이 상당히 버블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또 실제로 시장 분석을 하는 보수적인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주택 가격은 상당히 버블이 있다고 보거든요. 금리가 인상되거나 상황이 변화되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은 이제 지금의 주택 가격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정책을 피고 있어서 어떤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네. 그런 전망하고도 좀 다른 거고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대하고도 많이 배치되는 것이어서 네. 그런 이제 어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전망하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거는 좀 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단체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은 원점에서 이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해주는 건 주로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보유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이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임대사업자한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는 나라는 없고, 네. 아파트와 같이 이제 임대사업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 보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의 목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 때에 이제 그런 아파트와 같은 것들도 임대사업자의 어떤 임대사업 목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정책들을 문재인 정부가 썼었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임대사업자 정책이라는 게 어떤 것인 거에 대한 분석들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는 적어도 6세대 이상들을 보유를 해야 되고, 그게 아파트 같은 것들이 아니거든요. 원룸이라든가 이런 월세를 기준으로 하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뭐 25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만 뭐 보유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는 뭐 25년은커녕 8년만 보유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종부세나 보유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네. 정책적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지 않은 상태 속에서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변호사님, 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선거죠, 선거. 선거로 보게 되면 무주택자나 이제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을 이제 계속 지지할 거라고 보면서, 그럼 중도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저는 다분히 어떤 정치 공학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민주당 의도대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세는 완화하고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정책을 좀 일관되게 써야 되는데, 이제 정책을 왔다 갔다 하게 정책 상황에 따라 쓰게 되게 되면 그 정책에 대한 효과들이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공학에 따라서 쓰게 되게 되면 그 정책적인 그 효과들을 얻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도 보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정책 공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표를 얻겠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뭐 무주택자들이라든가 대다수에 있어서의 그런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서해 섬 지역에 가시거리 200m 이하에 짙은 안개가 끼어있고 충남 서해안 지역에도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경기도 서부 내륙, 충남 내륙 지방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겠고, 안개가 짙어지면서 서해안 일부 지역엔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 강이나 호수 인접한 지역과 골짜기에는 가시거리 50m 이하로 매우 짧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점차 고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지방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도,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8도, 광주 19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순천 31도, 대구 30도, 대전, 광주 29도, 서울, 세종, 울산 28도, 부산 27도, 제주 26도, 인천 24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19.7도, 습도 8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